네, 안녕하세요. 김희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나눠볼 생각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커브 이즈 체인지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그래프 이런 거를 HR에서 어떻게 좀 접목을 해보면 좋을지, 어떻게 어떤 팁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2x2 맥스리스트를 가지고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그 HR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요 이슈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고 거기에 좀 접목을 시켜볼 수 있는 커브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HR은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채용부터 이 퇴직까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것은 기간이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 측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팔로워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봤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로 구성원들한테 좀 필요하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되는 이슈는 결국은 팔로워십과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역량 개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연말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성과 관리 뭐 평가 이런 것들 할 텐데 성과 관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조직 문화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에 각각의 이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 그래프들, 커브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팔로워십과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들은 몇 가지 굉장히 많겠지만 저는 이제 상황적 리더십 모델이라는 커브 하나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망각곡선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포게팅 커브 그리고 이제 역량 개발 측면에서는 더닝크루거 이펙트 그리고 이제 나이키 커브. 이건 나이키 커브는 이제 국내에서 우리 경제에서 지금 잠깐 이야기 나왔던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성과 관리 측면에서 이제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조직 문화 측면에서 이제 우리 갈등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텐션 스팬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아주 쉽고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가 이제 그 리더십과 팔로워십 측면에서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 HR이 어떤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느냐. 그래서 두 가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상황적 리더십 모델이에요. 그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모델이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유효한 모델 같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팔로워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팔로워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냐에 따라서 리더십의 방법 그리고 리더십 스킬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쪽 하단에 그 S1 이게 텔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역량이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태도도 약간 중간 정도 이럴 때는 흔히 말하는 지시형 리더십을 원한다. 그러니까 리더가 일일이 하나하나 좀 알려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목표를 설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직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렇고 아주 좀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위에 가면 구성원들의 역량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 태도, 마인드 이런 건 굉장히 높다. 이럴 때 지금 요즘에 한참 많이 그 HR에서 다루고 있죠. 코칭 리더십이 이런 친구들한테 조금 더 많이 유용하다.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가면 이제 약간 바뀌었죠.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동기부여 측면에서 많이 좀 참여를 시키고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 측면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 하단에 있는 이 델리게이팅이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어감의 차이지만 그 임파워링을 좀 해야 된다. 결국 이제 임파워먼트 리더십, 임파워링 리더십은 이런 친구들한테 역량도 뛰어나고 의지도 많은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천편일률적인 리더십, 만병통치약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구성원에 따라서 좀 달리 리더십이 좀 접목되면 좋겠다. 그럼 이런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 어떤 프레임을 좀 가져가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옆에 있는 책은 실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는 책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절판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그 지역 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 가면은 그 번역된 도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4가지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적 프레임, 그리고 이제 보이는 것처럼 정치적 프레임,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 프레임, 그리고 마지막 상징적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구조적 프레임 측면에서는요, 합리성에 좀 기반을 두고 여기 있는 것처럼 조직 구조라든지 직무 변화 측면에서의 리더십을 좀 발휘하는 게 좀 보다 효과적이겠다. 이건 아마 조직이 처음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기반을 다질 때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프레임인데, 폴리티컬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치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과의 어떤 갈등이 발생되고, 예, 조직이 좀 더 커지고, 다양한 뭐 이해 관계자들이 모였을 때 이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그 중간에 있는 인적 자원 개발 프레임은 어떤 거냐면 복잡성. 구성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세대 이슈도 있고요, 섹슈얼 이슈도 있고, 이런 복잡성에 기반해 가지고 구성원들한테 다양한 좀 기회를 주고, 예, 그렇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조금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좀 바라보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징적 프레임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이제 리추얼, 그러니까 사람들 조직 내에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전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보직이 바뀌거나 아니면 요즘에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조직 내에서 이제 고경력자들, 보직을 맡지 않은 고경력자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뭔가 상징성 있는 업무를 부여하고 상징성 있는 어떤 직책을 주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책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긴 한데 전반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성원들의 상당수는 이제 팔로워들이잖아요. 예, 팔로워들은 우리가 직급을 가지고 팔로워라고 보는 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팔로워나 리더나 어쨌든 동일한 조직의 인적 자원이고 역할의 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팔로워는 리더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너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다 팔로워의 역할을 대부분 많이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팀장이다라고 하면 리더의 직급을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로 보면은 내가 그 상위, 뭐 실장, 본부장, 뭐 사장의 팔로워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실제 업무 비중도 팔로워로서의 업무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또 하나는 팔로워십은 리더십의 첫 번째 형태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리더십은 잘 발휘하는데 팔로워십은 잘 발휘 못한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거꾸로 팔로워십은 잘 발휘하는데 리더십은 잘 발휘 못한다. 이것도 약간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리더들은 다 팔로워부터 경험을 했고, 예, 그 팔로워십을 잘 발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조직의 리더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팔로워십은 리더십의 첫 번째 형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팔로워와 리더는 직급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는 거죠.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 보통 동전의 양면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앞에는 이제 항 모양이 있고 뒤에는 숫자 모양이 있는데 가치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직 내에서 리더와 팔로워는 단지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의 차이지 이게 뭐 상하 관계라든지 뭐 이런 뭐 다른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옆에 도식으로 해놨는데 이 팔로워들은 결국은 리더의 파트너, 그러니까 부하라기보다는 파트너, 그리고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 그리고 조직의 정책과 문화를 조성하고 성공적 리더십에 공헌하고, 그래서 팔로워는 한마디로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팔로워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HR에서도 리더 중심으로 뭔가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팔로워들, 그리고 리더의 후보군으로 있는 팔로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런 뭐 교육, 뭐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리더십과 팔로워십 측면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이 커브는 망각곡선이에요. 망각곡선은 이제 보통 이제 학습, 교육학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부연전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잊혀진다는 건데 여기는 이제 단순히 그냥 분으로 했지만 이게 분이 아니라 일 혹은 월, 연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십 개발을 한다, 팔로워십 개발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처음에는 어떤 걸로 접근하냐면 마인드셋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개념도 얘기해주고, 뭐 중요성도 얘기해주고, 필요성도 얘기해주는데, 그러고 나서 교육장, 강의장을 나가고 나면 대부분 다 반납을 하고 갑니다. 내용들을. 또 이제 현업에 또 지쳐가지고 이제 까마득히 또 잊어버리죠. 그동안 자기가 했던 스타일대로 또 합니다. 이거를 좀 해결하려면 중간중간에 다시 이거를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데 계속 동일한 마인드 교육만 할 수 없고, 실제로 뭐 스킬 교육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워크숍도 해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어떤 이벤트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 망각곡선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자꾸만 좀 계속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결국은 이제 리더들과 팔로워들이 이 매너리즘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매너리즘에서 탈출하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HR을 생각해 보는 거는 일단 자극을 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한 자극이 있고 경험에 의한 자극이 있고 네, 콘텐츠에 의한 자극이 있죠. 사람에 의한 자극은 조직 구성원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도 있지만 대부분 밖에 있는 사람들, 나랑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많이 시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 모임도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한 자극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험에 의한 자극은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뭐 배워보는 것도 있지만 흔히 뭐 많이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필드 트립을 가든지 뭐 리서치 트립을 가든지 그래서 외부 장소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HR에서 좀 생각해보면 어떠냐. 네, 컨텐츠 측면에서도 이 클래스룸에서 하는 교육 말고도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 다양한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꾸만 이제 자극을 좀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거냐면 탁월한 성과 창출과 관련된 생각들이에요. 일단 역량 개발인데 역량 개발을 어떤 그래프로 좀 설명을 해볼까 했다가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더닝크루거 이펙트랑 하나는 나이키 커브예요. 더닝크루거 이펙트는 접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만 잠깐 드리면 Y축은 이제 컨피던스라고 해서 자신감을 이야기하고요. 자신감이 100% 충전돼 있을 때. 그리고 X축은 그 익스피리언스인데 자기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에 nothing, 전혀 없을 때, 그리고 저쪽 끝으로 갈수록 이제 expert,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수준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이 어떤 직무를 처음 하거나 일을 처음 할 때 처음에는 대부분 자신감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신임 뭐 포지션을 맡았다. 조직에서 인정을 받아서 내가 이거 한다라고 하면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는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점점 떨어지는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X축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많이 쌓여간다는 측면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HR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뭐 다른 어떤 특정 직무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디프레스돼 있다. 아니면 뭐 내가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측면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이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 대신에 너무 내려가면 다시 반등하기가 되게 쉽지 않으니까 이런 측면을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개인의 노잉 두잉 갭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들을 좀 많이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냥 잘한다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갭을 좀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 그래서 아마 HR에서 상당 부분은 이제 다면 평가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가의 도구로만 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개인이 이런 성장을 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양한 진단 도구들이 많잖아요. 이 객관적 진단 도구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우리가 보통 AA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종의 사후 검토죠.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활성화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 공식적인 교육도 있고 비공식적인 교육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제공해주면 역량 형성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식의 공유 측면인데요. 이건 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건 이제 노나카 교수가 지식 확산 모델로 하나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인의 암묵지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형식지화해서 그러니까 드러나는 지식으로 해서 조직 내에 좀 선순환되면 되게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직의 경쟁력은 결국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 지식이 축적된 지식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역량 개발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식의 반감기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식,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지식이 유효기간이 예전보다는 많이 짧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새로운 지식이 계속 인풋이 돼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식과 스킬을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량 개발 측면에서 이제 나이키 커브를 가져왔는데 나이키 커브는 스포츠 브랜드에서 보이는 곡선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놓은 커브 이름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경기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때 다시 이렇게 V자 형태로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올라간다는 건데
구성원의 역량 개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쭉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그래서 HRD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교육을 했는데 성과가, 효과가 별로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HRD에서는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역량 개발을 한다고 하면 스노우볼 이펙트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노우볼 이펙트는요, 눈사람 만들기랑 똑같아요. 요즘에 근데 눈사람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눈도 별로 안 내리고, 예,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근데 우리가 눈사람을, 제 몸만한 눈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제 몸의 절반 정도,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커다란 눈덩이를 뭉칠 수는 없죠. 대부분 다 이 손 안에 주어지는 요 정도 조그만 눈덩이 가지고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 역량 개발할 때도 처음부터 어마무시한 거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핸들링할 수 있고 본인들이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하면 되겠네, 이런 의지를 좀 많이 좀 부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으로 가르치지 말고, 그러니까 티칭이 아니라 러닝, 학습할 수 있게 좀 접근해주고, 리드가 읽거나 보는 거를 넘어서 실제로는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로 많이 좀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져온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이 성과 관리 측면에서 이제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을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이클로이드는 어떤 거냐면요, 둘 중에 하나가 사이클로이드예요. 첫 번째 파란색은 스트레이트고 빨간색이 사이클로이드입니다. 이거는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O라고 돼 있는 지점에서 저쪽 A라는 지점까지 공을 굴리면 어떤 경로가 더 빨리 갈까를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스트레이트가 바로 직선이고 최단거리잖아요. 그래서 직선이 되게 빠를 것 같지만 이건 최단거리고요.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효과성은 좀 떨어집니다. 대신에 이 사이클로이드는요,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영상을 안 보셔도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최단거리랑 최고 빠른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건 효과성 측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직에서 성과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간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도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총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총각 처음 들어보세요? 예, 요즘에 총각이라는 말 거의 안 쓰지만 예전에는 이제 결혼한 남자를 보고 이제 총각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예. 성과 관리에 대한 관점을 제가 총각과 원만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총각은 도형으로 따지면 이런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예요. 각이 되게 많은 걸 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만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동글한 거예요. 그냥 그 소위 말해서 티 나지 않고, 예, 둥글둥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원만한 사람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닌가요? 요즘은 좀 다른가요? 예. 사람이 좀 원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거를 성과관리심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 봤어요. 이 총각이 결혼하면은 총각이라고 얘기 안 하죠. 예. 결혼한 사람들 뭐 어른이 됐다, 뭐 사람이 좀 철이 들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원만해졌다는 얘기인데, 총각을 원만하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에 있는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바깥으로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을 다 잘라내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실제적으로. 조직에서 성과 관리한다고 해서 평가하는 게 예를 들면 잘라내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쉽거든요. 감점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뭐 100점으로 시작했는데 뭐 잘라내고 못 잘라내고 너 그래도 90점, 너 80점,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쉽고 빠른 것 같지만 실제로 개인의 역량 성과는 굉장히 축소되게 마련입니다. 예. 근데 반대로 원만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꼭지점, 바깥의 꼭지점을 통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군데군데 비어있는 거를 채워 넣는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 관리를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실질적으로 한 개인도 성장하고 그 개인이 성장하는 조직도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성과 관리를 한다고 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좀 잘라내서 요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채워 넣는 방법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건 이제 피드백이죠. 예.
뭐 코칭에서도 피드백 얘기 나오고 뭐 5만 군데에서 피드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피드백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피드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보통 단기적인 측면에서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본인이 혼났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 피드백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한두 가지의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고 평가 관점이 아니라 성장 관점에서 좀 봐야 되고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말처럼 쉽지가 않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아주 어린 아이가 한 유치원생이 된다고 했을 때 빨간불, 횡단보도가 빨간불이 있을 때 양쪽에 차는 하나도 안 와요. 내가 데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뛰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 다 붙잡죠. 차가 안 오니까 뛰어가라고 얘기 안 하죠. 예. 왜 붙잡냐? 이 친구가 뛰어가면 내가 창피해서 내가 불편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왜? 나중에 얘가 빨간불에 혹시나 그렇게 건너가다가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건너가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피드백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 싫어서 아니면 내가 불편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피드백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피드백 문화를 좀 조성하면 아마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조직 문화 측면입니다. 조직 문화는 굉장히 커다란 그 용어고 덩어리라서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한 두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갈등의 곡선이에요. 갈등 곡선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텐션 스팬이라는 곡선입니다. 갈등의 곡선은 보통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 만났는데 오늘 지금 저랑 만난 지 이제 30분 됐는데 저와 갈등이 있으세요? 없죠. 만약에 30분 됐는데 갈등이 있으면 둘 중 하나는 빨리 가까운 신경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없죠. 그런데 아마 저랑 오늘 하루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 뭐 3개월, 1년을 하면 어쨌든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갈등이 없다가 뭐 일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다른 것으로 발생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이게 쭉 올라가느냐? 그거 아니고 일정 부분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갈등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쭉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흘러가면 일정 부분 좀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 사람이랑 갈등 관계를 갖고 있으면 서로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감소되고 이제 해소되는 모양이 일반적인 갈등의 곡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갈등이 해소되진 않고 보통은 요 아래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앙금이라는 거예요. 앙금이 남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개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재발을 하냐면 처음에 갈등이 발생했던 원인이 비슷하게 나타나면 그때 재발합니다. 그때는 이제 아주 그냥 한 번에 증폭을 하죠. 조직 문화도 결국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도 있지만 결국은 다 사람들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인 갈등 곡선 말고 이 앙금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일단 개개인별로 투명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별로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조직에서 HR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구성원들과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죠. 물론 뭐 대회비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거 이외에는 같이 많이 좀 오픈이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서로 간의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 옆에 있는 그 그림은요. 조아리 창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이거는 사람 마음에 4개의 창이 있다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라는 사람이랑 해리라는 사람이랑 같이 연구해서 이렇게 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맨 위에 있는 창은 어떤 거냐면 오픈 에어리어라고 해서 공개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내 이름, 본인 이름 자기가 알고 있죠. 같은 구성원들이면 그 사람의 이름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 영역인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블라인드 에어리어라고 해서 보이는 것처럼 나는 잘 몰라요. 나한테 분명히 있는데 나는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나에 대해서 알아요. 예를 들면 습관 같은 거예요. 본인의 습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무는 게 습관이다. 그럼 나는 인식을 못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는 거죠. 어린아이들 다리를 떠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는 인식을 못 하는데 부모님은 그걸 기가 막히게 잡아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블라인드 영역이에요. 대각선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건 히든 에어리어예요. 그러니까 비밀 영역인데 이건 거꾸로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내 생각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도 알고 있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있지만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영역이에요. 일종의 비밀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제 등에 용문신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예.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옷을 벗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오픈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이제 블라인드예요. 그리고 나머지 창 하나가 어떤 거냐면 언노운 또는 블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개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직 문화를 조금 더 개선시킨다, 조직 문화가 조금 더 투명했으면 좋겠다, 조직 문화가 뭐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각 개인의 이 오픈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것도 향상이 되고 구축이 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해가지고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팀장들이 팀원들한테 지난 주말에 뭐 했냐고 물어봐요. 그거 왜 궁금한데? 그죠? 그게 궁금하려면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나는 지난 주말에 이런 걸 했는데 너는 뭐 했니라고 하면 괜찮은데 본인 얘기는 안 해요. 일부러 하는 건지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던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픈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된다. 우리 조직이 오픈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각 개인이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이 조직 냉소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블라인드에 보면 물론 뭐 그 블라인드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뭐 얼마나 일반화된지는 알 길은 없으나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불만 혹은 욕구 뭐 제언들이 표출하고 있잖아요. 일단 요즘에 나오는 리더십 연구에서 나오는 주요 용어 중에 하나는 수동 공격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패시브 어그레시브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데 내가 상사 주로 이제 리더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 당사자는 본인이 공격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예, 딱 입 닫고 있는 거예요. 아, 너 이것 좀 하면 어떠니?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예요. 아, 웃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구성원들이랑 혹은 리더들이랑 공유를 안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동 공격성의 형태로 이제 표출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누군가는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못한다고 하면 잘 모른다고 하면 또 계속 강요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한테 한단 말이죠. 그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나마 뭐 태도도 좋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예, 그럼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하죠.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이 계속 그 사람한테 몰립니다. 그렇죠? 계속 몰려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나만 일하는 것 같거든요. 그죠? 나만 일하는 것 같아요. 주변은 다 파라다이스인데 나 혼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망가지는 단초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리더 포비아예요. 그러니까 포비아는 아시죠? 이게 혐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조직에 들어오면 뭔가 내가 좀 성장을 하고 뭐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고 이런 걸 원했지만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욕구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리더 후보군한테 보면 대부분 다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일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툭 옆에 가서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러다 팀장 된다. 네. 좋은 얘기가 아닌 거죠. 그죠? 예전에는 야, 너 이렇게 하면 팀장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친구한테 옆에 가가지고 너 그러다 팀장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같은 시간 같은 뭐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팀장 보직자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또래의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소위 말해서 워라밸도 잘 맞춰져 있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렇게 조직 냉소주의, 그냥 조직 냉소주의라는 건 조직을 이렇게 좀 약간 말 그대로 그냥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하나 이제 변수 중심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수랑 변수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상수는 이미 고정된 값이에요. 그죠? 변수는 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값이고 조직에서의 상수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수죠. 내가 팀장 선택을 못했고 내 동료도 선택을 못했고 내 후배 선택을 못했잖아요. 대부분 와보니까 이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수예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잘 안 바뀐다는 거죠. 변수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는 변수예요. 그건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계속 안 좋게 보고 이렇게 등한시할 건지 아니면 그래도 한번 좀 약간 좀 친절하게 한번 대해보고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해볼 건지 이건 변수예요. 그러니까 변수 중심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하나 이제 어텐션 스팬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주의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예요. 이것도 물론 이제 학습 심리학, 교육공학에서 많이 나온 얘기들인데 이 그래프 자체는 어떤 거냐면 한 15분 정도 집중하면 그다음부터는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금붕어가 3초 정도예요. 금붕어를 우리가 교육시키지 못하는 거는 3초마다 주의 환기시켜야 되는데 재간이 없죠. 3초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근데 이 어텐션 스팬은 어떤 거냐면 조직에서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고 하면 대부분 다 어떤 걸로 처음에 접근하냐면 조직의 미션이나 아니면 뭐 갖고 있는 철학이나 뭐 가치나 뭐 비전이나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한번 땅 때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이제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처음에는 반짝 집중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뭐 HRD에서의 인터벤션, 뭐 교육,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HRM 쪽에서의 인터벤션도 들어가야 되고 HRM 쪽에서의 인터벤션이라는 거는 뭐 제도, 보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겠죠. 또 하나는 구성원들이 참여를 활성화 있는 방안들을 계속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처음 시작할 때만 잠깐 반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 유야무야 된다. 그리고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을 조금 더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 외적 보상은 쉽게 말하면 그냥 보너스입니다. 돈.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들어오면 소위 말하는 성과급을 받으면 그날 딱 기분 좋아요. 그날. 그 다음 날부터는 별 감흥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예, 딱 그날. 예. 근데 거기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여튼 그 목을 빼고 있거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보상을 어떻게 해줄까? 예, 다양한 이벤트들을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조직 문화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7개 정도의 그래프, 커브를 가져왔는데 그럼 HR에서 어떤 거를 좀 전환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문제 해결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 좋겠다. 그리고 뭐 경력 성공에 대한 관점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동기 유발 요인이랑 구성원의 목표들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문제 해결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거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30 더하기 30은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목표나 어떤 뭐 지향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수식으로 그냥 표현을 했는데 30 더하기 30은 뭘까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찾는 것보다 60이라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이 되잖아요. 상황도 굉장히 달라지고 이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HR에서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HRD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접목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려면 결국은 구성원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는 이런 것들은 찾아내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의성, 다양성은 본인이 갖고 있는 축적된 지식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IQ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접목을 시켜볼까? 어떻게 연결시켜볼까?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가? 예. 이런 판을 조직, 특히 이제 HR에서 좀 깔아주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이제 굉장히 안전한 길로만 간다는 거죠. 안전한 길로 간다는 건 다양한 시도를 못 해본다는 거고 다양한 시도를 못 해본다는 거는 결국은 매번 그 나물에 그 밥인 것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한 이제 경력 성공에 대한 관점이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경력 성공은 크게 객관적 경력 성공과 주관적 경력 성공으로 나누어집니다. 적어도 학계에서는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객관적 경력 성공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봤을 때 아, 내가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연봉이 올라갔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대부분 다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 100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다 임원 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임원 비율을 보니까 임원 승률을 보니까 3%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100명 들어와서 신입사원 100명 놓고 평균이겠지만 뭐 3명 그럼 나머지 97명, 8명은 이제 뭐 하냐는 거죠. 예. 조직에서 그 사람들 다 루저로 만들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면 아래에 있는 주관적 경력 성공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관적 경력 성공은 어떤 거냐면 본인의 경력 성공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아한 얘기로 하면 자기 인식, 자기 성찰, 자기 만족 이런 쪽이에요. 그러면 이런 주관적 경력 성공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다른 네트워크에 좀 참여한다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드러낸다든지 그래서 요즘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한 7, 8년 전부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고 블로그 활동을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는 그걸 표출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만 쌓아 나가는 거죠. 그게 일종의 주관적 경력 성공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조직 내에서도 이런 판을 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조직에서 플러스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동기유발 요인을 전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경력 성공과 약간 유사한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게 이제 허츠버그의 2요인 이론이랑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에요. 2요인 이론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 위생 요인이 있고 동기 요인이 있다. 위생 요인은 보는 것처럼 그냥 근무 환경 관련해가지고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올해 얼만큼 연봉이 올랐느냐, 얼만큼 보너스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건 대부분 다 아까 이야기하는 걸로 이야기하면 상수에 가깝습니다. 내가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죠.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연봉 못 정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임금 상승률 정하지 못하잖아요. 동기요인은 어떤 거냐면 만족과 관련된 욕구, 특히 내적 만족과 관련된 욕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HR에서 시스템이랑 제도랑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위생 요인보다는 동기 요인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욕구 단계론으로 보면 5개 단계인데 여러분 많이 봤지만 생존의 욕구부터 해서 뭐 자아실현 욕구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매슬로우가 이야기했던 그 5개의 욕구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는요, 컨셉추얼한 얘기만 있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아직 미지의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구성원들의 동기유발 요인을 좀 생각한다고 하면 생존이나 안전 욕구 쪽보다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는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관계 속에서 얼만큼 만족감을 느낄 것이냐, 그리고 자기 존중,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내가 좀 존중을 받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조금 초점을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구성원의 목표를 좀 전환해봐야 되는데, 길로 따지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로주의가 있고 하나는 등정주의가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등로주의는 어떤 거냐면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일렬로 따라가는 건데 앞 사람이 정체되어 있으면 뒷 사람 다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실제로 조직 문화가 혹은 HR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야 되냐면 옆에 있는 것처럼 등로주의를 좀 전할 필요가 있다. 등로주의는 어떤 거냐면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꼭 이 길만이 아니라 옆에 길도 있고 가다가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래서 HR 제도 측면에서 보면은 트랙을 좀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보직자로만 가는. 예전에 그 했던 게 어떤 거냐면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럼 중간에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잘 타고 가는 사람들은 상위 직급으로 직책으로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서 중간에 계속 이제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방치할 거냐? 방치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결국은 조직에서 쌓아진 경험도 있고 네트워킹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거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멀티트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투트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멀티트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럼 이런 이슈들을 접근할 때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두 가지 심리학에서 나온 이펙트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컬러 베이스 이펙트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색을 계속 하나 보고 있으면 다음에 보는 다른 것도 그 색이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실험은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빨간색 또는 파란색만 계속 보여주다가 잠깐 눈을 감고 떠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다 계속 봤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HR 측면에서 뭘 접근하겠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접목하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유행인의 트렌드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 다른 데서 다 다면 평가하니까 우리 다 하자. 다른 데서 뭐 한다고 하니까 이 다 하자. 요즘 뭐 해외에서 이게 유행이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다양한 생각이랑 시도는 해보고 있는 거냐, HR 담당자가, HRD 담당자가 해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도입해서 그냥 가져오는 거냐. 또 하나는 우리 조직이나 구성원 비즈니스에도 이 적합한 모델이냐, 적합한 프로세스냐. 예. 그러니까 여기서 됐다고 여기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안 됐다고 여기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코브라 이펙트인데, 코브라 이펙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이제 인도와 영국의 이야기인데, 영국이 인도를 한때 점령을 했었잖아요. 식민지화 했잖아요. 코브라가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코브라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일이 발생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인도인들이 코브라를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코브라를 없애려고 보상을 줬는데, 그 보상을 받으려고 이제 코브라를 이제 음지에서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코브라 이펙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HR에서 뭔가를 접목시킨다고 하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는 건지, 문제의 본질은 예를 들면 코브라를 없애는 건데 이게 지금 그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해결된 상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청사진을 내가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하라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시도하는 방법에 대한 부작용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 HRM이나 HRD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 뭐 자기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던, 아니면 같은 팀에 있는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던, 외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보던,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좀 이제 HRD, HRM 이쪽에서 이제 커브 몇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좀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썰미를 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뭐 지금 상반신밖에 안 보이긴 하겠지만 이 촬영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썰미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 보입니까? 체중 75kg가 제가 되고 싶은 워너비 몸무게예요. 돼야 되는 몸무게예요. 78. 네. 80. 네, 지금 제 몸무게가 82kg 정도 나갑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군에서 이제 소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군복 입고 있을 때도 군인처럼 안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77kg 정도 나갔을 때가 아주 아름다웠을 때, 소령 때, 예, 36살 그 정도 때가 그 정도 나왔어요. 그땐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밖에 있는데 몇 킬로가 쪘냐 하면 27, 8kg 정도가 쪘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살 정도 됐을 때에 제 몸무게가 98kg, 99kg 정도 됐어요. 지금 몸무게는 82kg. 98kg, 99kg 되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제 몸에 통닭 한 15마리 붙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팔에 뭐 한 두세 마리씩, 볼에 반마리, 배, 이렇게.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98에서 지금 한참 빼가지고 지금 이제 한 82kg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한 10kg 정도 더 빼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나름대로 이제 표준 체중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으시죠? 뭐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뭐 받으시는데,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한 98kg 그 정도 됐을 때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고 나면 건강검진 결과서가 나오죠. 우편물로 옵니다. 그걸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마주 앉았어요. 그날 처음 보는 선생님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라포라는 것도 형성이 안 됐고, 예, 그냥,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그때 한 10년 전이죠. 그때 그분이 저한테 우리나라에서 40대 남성들 돌연사 하는 거 뉴스 많이 들어봤죠? 그러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그 말이에요. 돌연사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게 돌연사예요. 들어는 봤으니까 네, 그랬어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여기서 저랑 이야기하고 문 밖에 나갔다가 쓰러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대요. 그 정도로 상태가 별로 안 타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간이 부었다고 합니다. 지방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랑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의사가 아니어도. 알코올성 지방간은 상대적으로 고치기가 쉽대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술 안 먹으면 돼요. 그러면 고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비만이어서 안에 내장도 같이 한 거예요. 이거는 체중 감량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40이었고 그때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때 뭐 초등학교 이제 막 1, 2학년 막 이럴 때였으니까 쓰러지면 안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든 생각이 살을 빼야겠다는 건 당연히 들었고 어떻게 할까? 음식을 좀 줄여볼까? 근데 저는 그 생각 나오자마자 이건 안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제 음식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저녁에도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떠오르는 게 이제 운동이에요. 등산할까? 떠올랐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면, 더우면 안 갈 것 같고, 추우면 안 가고, 눈 오면 안 가고, 비 오면 안 가고, 이게 뻔할 거예요. 예, 제가 제 자신 아니까. 수영할까? 수영은 되게 효과적이라 했는데, 근데 저는 또 귀찮은 걸 너무 싫어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수영하러 가는데 옷 다 벗어서 수영 갈아입고, 나와서 샤워하고, 다시 옷 갈아입고, 머리 말리고, 이거를 매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한 게, 그럼 그냥 집 앞에 있는 피트니스를 가자. 예. 그래서 이제 피트니스를 갔습니다. 그날 가서 바로 1년치 등록을 했어요. 1년치 등록을 하면 좀 싸대요. 예, 할인돼가지고. 예, 그때부터 제가 6개월 내내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정말 단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예. 6개월 정도 하니까 몇 킬로 정도가 빠지냐면 한 8, 9킬로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90킬로 정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홀쭉해졌다 그래. 90kg인데. 제 키에 90kg면 아직도 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 피트니스가 기가 막히게 그 1층에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저 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빵집 옆에 도너츠 가게, 도너츠 가게 옆에 KFC, 그 옆에 우리 동네에서 나름대로 맛있다는 만두.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러 가거나 나올 때 항상 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 그 정도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내가 뭐 소위 말해서 바디 프로필을 할 것도 아니고 이 너무 힘든데 효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가지 말고 이틀에 한 번씩 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도 쫄래쫄래 이제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섰어요. 그 피트니스. 문이 쫙 열리면서 기가 막힌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포스터가 하나 붙여 있었는데 패러디한 포스터예요. 2010년은 아니고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히트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명량해전, 예. 그 포스터를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하나 찍어왔는데 요렇게 해놨어요. 명량에 여기 감량이라고 해요. 감량.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위에요. 신에게는 아직 12kg의 체지방이 남아 있습니다. 딱 제 얘기거든요, 그 당시. 내가 너무 안일한 마음을 먹었구나. 내가 너무 나약한 마음을 먹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진 게 90에서 지금 82kg예요. 더 안 빠지는 이유는 저도 알고요. 더 열심히 안 했거나 더 많이 먹거나, 그죠?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다이어트 성공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됐건 조직이 됐건 뭔가 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객관적인 진단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저의 경우는 건강검진 객관적 데이터죠. 예. 조직에서 뭐 리더십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뭐 구성원들 영양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다 객관적 데이터잖아요. 그게 일단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변화의 방법을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해당 조직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설팅을 받아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데 우리 조직에 안 맞는 거, 나한테 안 맞는 거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변화의 방법은 본인이
한 본 조직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일단은 해봐야 돼요.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가 안 나오고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한 변화들,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한 변화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매너리즘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그만해볼까 뭐 이런 것들. 예, 좀 덜 해볼까?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새로운 자극입니다. 그 새로운 자극이 어떤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면 실제적으로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변화에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는 직선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직선으로 딱 아까 했던 스트레이트로 나오지 않고 계단식으로 보통 나오죠. 지리하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지리하다가. 그래서 길게 보면 넓게 보면은 이게 우상향 곡선이 되지만 변화의 선상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변화에 있어서 HR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예요.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개혁의 확산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용어는 여기 있는 얼리 어댑터들이죠. 얼리 어댑터는 많이 좀 들어봤죠. 조직에서 뭔가 변화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이노베이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혁신가들, 개혁가들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이노베이터들은 조직에서 약간 지금 아웃라이어처럼 보이고 동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하려면 뒤따라오는 얼리 어댑터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얼리 어댑터들이 어떤 성공을 보여주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대다수의 메이저리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옵니다. 그거는 조직의 변화도 그렇고 제품의 변화도 그렇고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보급된 게 처음에 온 게 2008년 말입니다. 아이폰부터 들어왔어요. 그때 그 전에는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대다수가 다 스마트폰으로 다 왔죠. 그 왜 그러냐면 얼리 어댑터들 때문에 그래요. 써보니까 좋고 써보니까 편리하고 확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혁의 확산이라는 책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HR에서도 실제로 서 있어야 될 위치는 이 이노베이터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 얼리 어댑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HRM을 하시거나 HRD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60분인데 저는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는 편입니다. 지금 딱 50분 지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